안개가 진주처럼 감싸 안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반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들리는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수년간 이 작은 한국 땅은 법을 비웃는 무자비한 범죄 조직 해태갱단의 인질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섬을 지배합니다. 물고기를 가져가고 배를 가져가고 희망마저 빼앗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두 차례나 정계 해병대가 작전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패배와 굴욕뿐이었습니다. 반도는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고 국가 지도에는 지워지고 싶은 검은 점처럼 남았습니다. 군대마저 체면 때문에 포기한 땅, 마을 사람들은 굴복했고 믿었던 군대의 배신과 두려움 속에 마음까지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굴복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모든 군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미선 소장 전설적인 767 특임대, 국가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전투부대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함대를 이끌거나 총을 휘두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직 지략과 권위, 그리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약속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만으로 등장합니다. 괴물들에게 점령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증명하려 합니다. 때로는 단 한 번 정확하게 놓인 한 방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한 명의 소장이 해병대가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종결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반도섬을 위한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번이 여러분이 우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첫 번째 경험이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하고 한국 군대의 숨막히는 전투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와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시선이 창백하고 멍든 듯한 푸른 하늘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 외로운 반도섬이 황해의 품 안에 앉아 있었다. 하얀 파도의 거품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에메랄드빛 보석처럼 단단히 자리 잡은 섬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짙은 회색 기와와 햇볕에 바랜 스투코 건물들이 작은 초승달 모양의 항구를 감싸고 있었다. 부두에는 그물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공기는 항상 짭짤한 안개로 흐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속임수였다. 그것은 숨을 죽인 채 견뎌야 하는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다. 조수에 매번 반복되는 물살이 반도에 같은 숨 막히는 현실을 가져왔다. 대부분 나이든 어부와 그들의 아내인 마을 사람들은 계산된 동작으로 움직이며 갈라진 포장길만을 바라볼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작은 문을 닫은 슈퍼 앞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도 없었다. 한국 해안 마을의 생기 넘치는 삶은 해태라는 이름의 갱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숨겨졌다. 해태는 어수선한 길거리 깡패가 아니었다. 해안의 재앙, 무자비한 인신 매매범이자 밀수업자였으며 반도의 외딴 위치와 깊은 수심의 항구를 그들만의 안전한 봉어지로 삼았다.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위압적인 태도로 움직였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시도했다. 지난 1년간 두 차례 인근 진도에서 신속 착륙 작전을 감행했다. 첫 번째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해병대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갱단은 건재했다. 두 번째 시도는 착륙선이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취소되었다. 익명의 제보가 나중에 갱단의 정교한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작전 시점이 정확히 노출된 것이다. 정치적 후폭풍은 치명적이었고 반도는 은밀히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섬이 언급되기만 해도 단호하고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마을 거리에는 해태 핵심 집행원 중 하나인 김도훈의 느리고 무겁게 끌리는 발걸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얼룩진 흰색 민소매 셔츠에 햇빛에 반짝이는 금목걸이를 걸치고 어긋난 음의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감염처럼 퍼졌다. 말린 생선 갑판대 그림자 속 6살 난 재은은 거친 삼배 치마를 붙잡은 할머니 곁에 몸을 숨겼다. 재은은 공포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을 느낄 줄 알았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뱃속에 차가운 돌멩이가 얹힌 듯 했다. 그녀는 얼굴을 천에 묻고 건조한 미역과 공포 섞인 냄새를 맡았다. 도훈은 가판대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할머니나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단지 두껍고 흉터진 손을 뻗어 간 말린 멸치를 한 움큼 집어 그대로 입에 던졌다. 할망구, 그는 거칠고 큰 소리로 씹으며 으르렁거렸다. 보스배 내일 왁스 칠해야 돼. 너네 쓸모없는 아들 새벽 전에 부두로 내려보내라. 늦으면 머리로 선체 문질러야 할걸. 박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다. 세월의 힘으로 굽은 손은 가슴에 떨며 놓였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완전한 무력감의 떨림이었다. 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여 그녀가 감히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내보였다. 도훈은 작은 뼈 조각을 땅에 뱉고 뒤에 남긴 공포를 비웃듯이 미소 지은 후 항구를 향해 요란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박할머니는 그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서야 천천히 고통스럽게 가판대에 기대어 마치 흐느끼는 듯한 얇고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섬은 포위되어 있었다. 갱단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끊임없는 굴욕적 항복이 사람들을 짓눌렀다. 매일매일 공동체의 영혼은 천천히 죽어갔다. 산과 바다에 기도했지만 하늘은 귀를 막은 듯 했다. 그들은 기적을 필요로 했다. 군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 오직 707 특임대라는 냉정하고 정밀한 명칭으로만 알려진 전설적인 부대 출신. 그녀는 국가의 실패와 전사의 분노를 짊어지고 혼자 반도에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다. 반도의 사람들은 혜택 갱단의 압도적인 공포에 갇혀 있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지만 군대가 아닌 오직 700억 손칠 특임대 출신의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서지고 낡은 알루미늄 보트 하트리처틀 씨 얼친. 의 투박한 엔진 소리가 파도 소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큰 소리였다. 공식 해병대 함정의 굉음도 보급선의 무거운 엔진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무시해도 될 하찮아 보이는 소리였다. 보트는 햇볕에 바싹 말라 갈라진 나무 부두에 살짝 닿았다. 엔진은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단 한 명의 승객이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어두운 캔버스 바지, 등산화, 실용적인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계급이나 위험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부두에 발을 디딘 순간 단단하고 정확하게 체중을 싣고 균형을 잡는 발걸음. 그것이 첫 번째, 말없는 단서였다. 그녀가 바로 강미선 소장이었다. 키는 5피트 6인치, 겉모습만으로는 그녀의 강력한 존재감을 짐작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얼굴, 세월과 고지대 훈련으로 생긴 미묘한 주름, 하지만 진정한 힘은 눈빛에 있었다. 그 눈빛은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갈색, 그림 같은 항구 풍경이 아니라 항만의 체계적 붕괴를 주시하고 있었다. 녹슨 난간, 사용되지 않은 계류 밧줄, 갱단의 영역을 표시한 그래피티,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군사적 계측과 잠재적 위협을 계산하는 시선이었다. 그녀가 든 것은 작고 낡은 더플백 하나뿐. 스트랩을 조정하며 잠깐 보인 손은 매끄럽지만 단단하게 굵게 자리 잡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준비된 무기처럼 손은 그녀의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져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경제적이었다. 오랜 시간, 그녀의 몸과 정신은 하나의 파괴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융합되어 있었다.
그녀는 둘러보지 않았다. 스캔했다. 걷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중력으로 이동했다. 갱단은 즉시 그녀를 알아차렸다. 김도훈, 이전에 박 씨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집행자,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건조장 근처에서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빈둥거리고 있었다. 봐라 저거? 도훈이 비웃으며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미선이 먼지 낀 주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도시 쥐 하나네. 아마 부동산 서류 뒤지는 변호사겠지. 늘 종이 몇 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관광객치곤 너무 잘 입었어. 또 다른 갱단원, 긴장한 젊은 남자석이 중얼거렸다. 환경조사관일 수도? 가끔 해안을 샅샅이 훑잖아. 도훈이 땅에 침을 뱉었다. 조사관? 저거 봐. 여자야?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벌금? 해병대에 신고? 해병대조차 배를 못 띄웠는데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 그들의 웃음은 날카롭고 거칠었다.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평범한 옷차림, 경호원이 없는 모습을 보고 무해하다고 판단했다. 단지 단단한 영역에 잘못 들어온 부드러운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관자놀이 위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 난 거의 보이지 않는 흉터, 수년 전 기밀 대테러 작전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햇볕이 드는 골목 중앙을 일부러 걷는 방식도 보지 못했다. 숨길 것이 없음을, 관찰을 허용함을 신호하는 행보였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정적이 내려앉았다. 속삭임이 마른 낙엽이 돌을 스치는 소리처럼 시작되었다. 박 씨는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무 문틈 사이로 내다보았다. 그녀는 여인의 자세, 곧고 거의 뻣뻣한를 보고 반도에서 너무 오래 사라졌던 권위를 알아차렸다. 저 사람 누구지? 박 씨가 이웃 최 씨에게 속삭였다. 섬을 여러 번 떠나려다 실패한 최 씨는 두 손으로 관자를 문지르며 긴장했다. 방문객일 수도, 옛날 어부 가족일 수도. 아니야. 박 씨가 숨죽여 말했다. 발걸음을 봐 기둥처럼 걷잖아. 박물관 그림 속 고대 장군들처럼. 하지만 희망은 곧 반도의 압도적 현실에 잠겼다. 상관없어. 최 씨가 한숨을 쉬며 문에서 물러났다. 진짜 해병대 장성이라도 제독이라도 혜태는 어디서든 듣고 있어. 총도 있고 우리도 있어. 한 사람? 주보스에게 짓밟힐 사람 하나 더일 뿐이야. 두려움의 속삭임은 빠르게 퍼졌다. 집단적 긴장의 맥박처럼 왔다. 혼자다. 과연 한 사람이 전 대한민국 해병대가 두려워한 괴물을 마주할 수 있을까? 미선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골목을 올라갔다. 폐기된 그물 수거소를 지나자 석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일부러 자세를 조정하며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다. 미선은 멈췄다. 그의 근접과 거친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마을 위 능선 라인을 스캔한 뒤 시선을 다시 그의 얼굴로 돌렸다. 마을 중심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완벽하게 평평하며 감정을 배제한 라디오 필터를 거친 명령처럼 들렸다. 석이 웃으며 몸을 기울였다. 그럴지도 예쁜 아가씨, 누가 묻는지에 달렸겠지. 왜 왔는지 말해 보시지. 강미선 소장은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은 거의 알아챌 수 없게 좁혀졌다. 그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힘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침묵을 세 박자 동안 늘렸다. 그들의 세계 사이에 있는 거대한 두려운 간격을 무언의 선언으로 보여주며 내가 물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강철 압력이 숨어 있는 듯 날카로웠다. 대답해라. 석의 미소가 흔들리며 혼란과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는 두려움, 최소한의 긴장을 기대했었다. 대신 그는 냉정하고 깊은 권위의 흐름을 느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응, 맞아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가세요. 미선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를 지나갔다. 석은 혼자 서서 목덜미를 문지르며 그녀의 눈빛이 뼛속까지 새우며드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그는 도훈에게 달려갔다. 정상이 아니야. 꿈쩍도 안 했어. 직계 도훈은 웃었지만 눈빛은 굳었다. 그 침착함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도시 쥐야. 주보스는 초대받지 않은 방문객을 싫어해. 소장은 마을 중심으로 계속 이동했다. 발걸음마다 침묵 속 카운트다운처럼 관찰하는 모든 얼굴, 움직이는 그림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며 그녀는 커버가 얇음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갱단의 지배에 첫 번째 은밀한 도전을 던진 것이었다. 그날 밤 갱단 두목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방문객을 맞았다. 익명으로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단순한 타자친 편지 한 통. 오직 두 단어만 선명한 한글로 쓰여 있었다. 종결 명령. 강미선 소장의 암호 같은 두 단어. 종결 명령이 갱단 두목의 책상 위에 내려졌다. 그 순간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귀찮음을 넘어 전쟁 선언으로 바뀌었다. 마을의 공기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태 보스, 주승으로만 알려진 그는 계산된 사디즘의 소유자였다. 그는 군사 전략보다는 심리전을 더 잘 이해했다. 그는 빠른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공개적이고 길게 이어지는 굴욕을 원했다. 대치 장소는 마을 유일의 맑고 신선한 물이 솟는 중앙 우물 근처였다. 전고 가장 뜨겁고 밝은 시간대였다. 최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주승은 그의 4명 최강 보디가드 사이에 서 있었다. 값비싼 검은 실크 셔츠는 굴욕에 떠는 초라한 주민들의 옷차림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미선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갱단이 아닌 두려움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돌아서 달아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봐라. 주승이 느릿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쉽게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는 다듬어진 상아 지팡이를 박시박시 이야기했던 최 씨를 가리켰다. 이 개 최는 어젯밤 우리 창고에서 나무를 훔치려다 걸렸지. 내 부하들이 그에게 권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려 했었다. 그는 잠시 멈춰 공포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으니 소장급 장성이라니 그는 경멸 섞인 듯 그 칭호를 뱉었다. 이곳 문제를 다루는 법을 보여주마. 그는 시선을 온전히 미선에게 돌렸다. 알아둬 장성. 해병대도 이 영토를 장악하지 못했지. 법 따윈 여기 통하지 않는다. 네가 와서 단순히 내 작전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쓸모없는 병사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다. 미선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은 공포와 수치심에 얼어붙은 최 씨였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동적인 주민들의 벽을 부드럽게 밀며 나아갔다. 그녀 바로 옆 두 남자, 도훈을 포함한 보디가드들이 몸을 긴장시키며 붙잡으려 했다. 이 순간이 시험대였다. 주승은 그녀에게 2가지 선택을 주었다. 후퇴하거나 4대 1의 압도적 확률 속에서 공개적으로 패배할 육체적 싸움에 나서는 것. 미선은 3번째 선택을 했다. 정복.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주승의 얼굴이 아니라 지팡이를 움켜쥔 그의 왼손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향해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공기를 레이저처럼 가르며 최 씨, 그녀가 명령했다.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손을 보여라. 겁에 질린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다른 손도 보여라. 미선이 목소리를 살짝 낮췄다. 그 소리는 현장에 있는 모두, 심지어 갱단 두목의 주의를 끌었다.
주승은 얼굴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워했다. 미선은 이어서 주승의 부하들을 살폈다. 그녀의 눈은 도훈 셔츠의 작은 붉은 얼룩에 고정되었다. 그가 나무를 훔쳤다고 했지만 손에도 옷에도 톱밥이나 가시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분석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김도훈 씨 셔츠에 새로운 얼룩을 발견했다. 항구 근처 낚싯줄에 쓰인 싸구려 빨간 염료와 일치한다. 그녀는 주승을 향해 돌아섰다. 영리한 당신 주승 씨 알 것이다. 어떤 작전에서 진짜 약점은 물류라는 것을. 당신 부하들은 갈취에 시간을 쓰느라 그물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최 씨는 나무를 훔친 게 아니다. 그는 도훈이 산호의 거대한 그물 일부를 걸었을 때 근처에 있었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숨을 죽였다. 그물이 걸렸다는 소문은 그들이 속삭였던 이야기였다. 중요하고 비싼 자산이 손실된 사건이었다. 미선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여전히 완벽하게 통제하며 말했다. 도훈은 최 씨가 나무를 훔쳤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실수를 덮었다. 30m의 그물을 손실한 것이다. 주승 씨. 주승의 눈이 커졌다. 진짜 충격의 순간이었다. 그는 그물 손실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미선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지휘 체계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발견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굴욕은 즉시였다. 도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다. 거짓말이야. 나는 침묵! 주승이 고함치며 몸을 돌려 도훈의 얼굴을 세게 후려쳤다. 참혹한 쾅소리가 고요한 광장에 울려 퍼졌다. 갱단의 결속력, 그들의 권력 핵심이 미선의 정보력에 의해 즉시 흔들렸다. 주승은 곧 침착을 되찾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영리하군 장성 작은 거짓말 하나를 폭로했을 뿐이다. 하지만 넌 아직 혼자이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향수와 분노가 뒤섞인 숨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내일 섬 전체 식량 공급을 끊으면 네 정보력이 널 구할 수 있을까? 그건 장성도 해결할 수 없는 물류 문제다. 굶주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래? 미선은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상했던 위협, 반발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거의 무시하는 듯한 동의의 제스처를 보였다. 맞습니다, 주승 씨. 정보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춰 주민들이 그녀의 말의 진실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전략을 완성했다. 하지만 나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서서히 자라나는 경호에 섞인 존경심이 묻어났다. 주승은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지만 동시에 차갑고 새로운 존중을 느꼈다. 그는 첫 라운드에서 패배했음을 알았다. 작지만 상징적인 승리였다. 진실에 의해 공개적으로 굴욕당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주승은 움직였다.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강화된 벙커로 불러 모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들은 항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소장급 장성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미선은 오래된 폐허 등대 안에 있었다. 갱단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듯 주승이 믿었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고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조용히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미선은 등대 아래 자갈길을 걷는 부츠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녀는 돌탑에 갇혀 갈 곳이 없는 듯했다. 주승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고 조용한 제거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미선 소장이 등대를 선택한 이유는 가시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이유는 등대 기초가
한국전쟁 시대에 오래된 잊혀진 터널 입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터널은 반도섬 아래 깊이 뻗어 있었고 주승 자신의 본부로 들어갈 완벽한 전술적 진입점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음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미선 소장은 등대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4명의 집행자가 원형 계단을 오르며 도시 쥐를 몰아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반도섬의 어둡고 습기 찬 잊혀진 터널로 이어지는 숨겨진 철제 해치를 통해 미묘하게 빠져나간 것이다. 터널 안공기는 소금 썩은 냄새와 오래 방치된 흙 냄새로 무거웠지만 미선은 물처럼 새우며들 움직였다. 근육 기억과 섬에 발을 들이기 전 오은 전술 설계도를 의지했다. 그녀는 회색 바람막이를 벗고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 전술용 언더셔츠를 드러냈다. 그녀의 몸은 흐르듯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터널 끝에 다다랐다. 바로 주승의 요새화된 중앙 사무실 아래 바닥이었다. 그녀는 나무 바닥판 위에 마이크로 차지를 설치하고 터뜨렸다. 푸슛, 폭발음이 아닌 압축 공기에 부드럽고 통제된 쉿소리였다. 연기로 가득한 구멍에서 빠져나와 미선은 즉시 발을 딛고 섰다. 방은 주승의 사무실이 아니라 그 옆에 작은 무기고 겸 경비실이었다. 초조한 청년석이 처음 대치 때 봤던 그 갱단원은 두꺼운 마호가니 문 너머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돌아서며 권총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미선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정된 채 서 있었다. 눈빛은 화산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무기 내려 석, 그녀가 명령했다. 날카롭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석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나타난 충격, 침투를 깨달은 순간, 그리고 그 존재 자체의 대담함이 그의 침착함을 깨뜨렸다. 그는 이 장에서 봤던 그녀의 냉정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녀가 서 있는 방식, 공격적이지 않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감. 넌 범죄자가 아니야. 석. 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넌 공범일 뿐 주승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 지금 싸우겠다면 넌 대한민국의 영원한 적이 된다. 선택해. 청년의 손이 떨렸다. 권총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수능. 미선은 겁에 질린 석을 지나 두꺼운 마호가니 문을 발로 차 열었다. 주승의 사무실은 호화로웠다. 반짝이는 유리, 탁 트인 바다 전망, 그리고 거대한 책상에 앉아 비싼 서양 스카치를 즐기는 주승. 그는 올려다보며 턱이 떨어졌다. 너, 너 등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는 말이 막히며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충격에서 백열의 분노로 변했다. 감히, 경비들. 하지만 경비들은 무용지물이었다. 터널 침투가 외부 모든 방어선을 우회했기 때문이다. 주승은 오른팔 도훈과 단둘이 남았다. 도훈은 마침내 복도에서 사무실로 뛰어들며 내리치려는 무거운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미선이 먼저 움직였다. 빠르게. 주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등 스위치로. 클릭. 방은 암흑에 휩싸였다. 도훈은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으로 그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곳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다. 그녀는 한 번에 계산된 경혈 타격으로 그의 목 밑을 찍었다. 거친 신음. 도훈의 눈이 뒤로 굴러갔다. 파이프는 둔탁하게 카펫에 떨어졌다. 제거 완료. 불이 다시 켜졌다. 미선은 이제 문 옆에 서 있었다. 전혀 상처 없이 손은 자연스럽게 옆에 놓인 채. 도훈은 이미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모든 잔혹한 순간은 5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주승은 책상 뒤에서 굳어섰다. 드디어 눈앞의 여성을 이해했다. 정치인도 스파이도 아니었다. 국가가 가진 압도적 힘에
날카롭게 조율된 도구였다. 미선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반도를 과소평가했군. 주승, 잊힌 역사라 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했겠지. 그녀는 더플백에서 두 가지를 꺼냈다. 첫 번째, 고주파 위성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렸다. 두 번째, 무거운 의뢰용 707 특임대 휘장을 빛나는 금속 배지, 권위의 상징, 전화 옆에 놓았다. 나는 단순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그녀가 이전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제 그 말은 완전히 공포스럽게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미선은 책상 위로 몸을 숙였다. 얼굴이 그의 코앞에 있었다. 너의 모든 네트워크, 부산의 연락망, 본토 세관 직원, 해병대 작전 실패를 은폐한 관리, 모두 1시간 안에 구금되었다. 해병대는 이제 도착 중이며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착 직후 수집한 증거를 처리하러 오는 것이다. 너의 제국은 끝났다. 주승. 내가 더 세게 싸워서가 아니라 어디를 뿌리째 끊을지 알았기 때문이다. 주승은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땀이 눈을 찔렀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깊이 계획된 전략의 집행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비상 버튼을 향해 몸을 날렸다. 쓸데없다. 미선이 침착하게 말했다. 버튼은 무력화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밀수용으로 만든 터널, 그건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주승. 수세기 전 반도의 최초 주민, 원래 어민 집안이 제국 침략자에게 보물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다. 보물은 금이 아니다. 보물은 땅 자체와 터널 지도이며 마을 사람들이 내가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제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갱단이 훔칠 수 없었던 단 하나. 섬의 깊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제공했다. 공포는 전략적 집단적 용기로 드디어 바뀌었다. 주승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패배는 갑작스럽고 냉혹한 현실이었다. 미선은 위성 전화를 들어 사전 설정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강미선 소장입니다. 그녀가 수화기에 말했다. 목표 확보, 반도 입항 허가 완료. 그녀는 주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 명의 무너진 남자로 축소되었다. 정의는 집행되었습니다, 주승. 이제 우리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강미선 소장의 치밀한 일격, 잊힌 터널을 통한 침투와 주승의 조직 즉각 무력화, 은혜태의 폭정을 갑작스럽고 참혹하게 끝내버렸다. 반도 위로 새벽이 밝아오자 그것은 새로운 날이라기보다 길고 끔찍했던 밤의 끝처럼 느껴졌다. 해병대 상륙정이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이번엔 전투가 아니라 정리 작업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체포된 갱단원들을 확보하고 주승의 거점에서 불법 화물을 회수했다. 그동안 해병대를 실패한 희망과 굴욕의 상징으로만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깊은 존경심으로 지켜보았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소리였다. 이전 수년간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무거운 침묵은 해안 마을의 자연스럽고 분주한 소리로 바뀌었다. 닻이 부딪히는 리듬, 안도의 목소리들, 그리고 가장 힘차게 울리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주승이 마지막 협박을 시도했던 중앙 광장은 이제 활기로 가득했다. 존엄을 회복한 최 씨는 이웃들을 도와 낚시 그물을 손질했고 손놀림에는 새로 얻은 목적 의식이 담겨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박할머니는 우물가에 서서 떨지 않고 손녀 재은이 떠돌이 새끼 고양이를 쫓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몇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던 작은 자유와 기쁨의 순간이었다. 진정한 변화는 용기의 회복이었다. 미선에게 터널 지도를 몰래 전해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을 깨달았다. 그들의 섬은 단순히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킨 집이었다. 강미선 소장은 메달도 공식 표창도
감사의 말도 받지 않았다. 주승이 처리되는 순간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처음 도착했던 부두 끝 텅 빈 공간에 서서 마지막 해병대 함정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갱단의 잔재를 실은 마지막 배였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민간복을 입고 있었다. 낡은 알루미늄 보트 더 시어친을 타고 본토로 향했다. 반도에 머문 시간은 48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멀리 떠나며 섬에 항상 드리워 있던 안개가 걷히고 바위 해안에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한 시선은 앞에 있었다. 하지만 반도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가, 이제 막 활기를 되찾은 어시장 너머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6살 재은이 손녀를 따라 달려 나온 박할머니와 함께 물가에 섰다. 재은이는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다. 몇 년간 억눌렸던 두려움을 깨는 자유롭고 활기찬 손짓이었다. 그녀는 이 여성이 소장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 단지 햇빛을 되찾아 준 사람임만 알았다. 멀리 떠나 있는 미선은 조류의 미세한 변화, 보트의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올라갔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거숙 경례, 그 대상은 장교나 국기가 아니라 해안에서 손을 흔드는 단 한 명의 아이였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인정이자 반도가 안전하다는 약속이었다. 보트는 광활한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진실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괴물을 무너뜨린 조용한 여성을 결코 잊지 못할 마을만 남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힘은 거대한 군대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면의 두려움을 넘어 숨은 전술적 약점을 찾아내는 한 사람의 날카로운 집중력이다. 강미선 소장은 갱단의 힘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 지식과 적의 내적 허위를 파괴함으로써 평화를 되찾았다. 반도섬은 증명한다. 가장 깊이 뿌리 박힌 공포조차 용기가 전략가를 만날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당신은 그녀처럼 공포에 맞설 수 있었을까? 터널의 비밀을 밝히는 그녀를 도왔을까? 아니면 창문 너머로 숨죽이며 지켜보기만 했을까?